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5회 전산세무 2급 이론 시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정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발생주의,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정은 요 재무제표 기본 가정에 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하시면은 일단 계속 기업을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해만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청산이나 뭐 이런 목적, 축소나 뭐 회사를 그렇게 의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 실체입니다. 하나의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로 이 회사를 보시는 겁니다. 기업도 하나의 실체가 있다. 4번의 기간별 보고에 가정해서 6개월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 가정이고요. 이 발생주의 가정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12월 31일 결산하실 때 우리 만나는 거잖아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해가지고 발생주의 시점에서 회계를 한다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실사를 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200만 원은 당연지사 들어가야 되겠죠. 200만 원 넣어주시겠고, 그 다음 미착 상품입니다. 미착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도 선적, 배에다 실어버린 그 순간 자,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부터 우리 회사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성품입니다. 매입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40%입니다. 그럼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물건 팔려 나간 것이고요. 지금 현재 60% 부분은 아직 팔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해서 곱해 보시면은 30만 원 되겠어요.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건, 단기 할부 판매건, 일단 할부 판매를 했을 때는 이 물건의 대금을 받든 안 받든 일단 팔린 걸로 보는 거죠. 인도 기준이에요. 이건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수탁자가 75% 자, 판매되었음을 통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25%만 현재 우리 회사 기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 보시면요. 10만 원이죠. 해서 10만 원. 해서 요 네 가지를 다 합쳐 보시면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215, 245, 255.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밑에 보시면은 그런 이유로 해서 255만 원이 기말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주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대변 쪽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2번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12월 31일 되면 평가하지요. 이로 인해 발생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본에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으로 가는 거죠.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에 실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1년 이후에 실현된다라고 보고서 이때 발생된 평가 손실 부분은 이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로 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만약에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만기는 어디까지나 만기라고 하는 거 1년 만기, 3년 만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4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기에서요. 자, 이 부분에 계정 과목 차변에 우리가 여기다가 자, 매도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딱 쳐서 보시면은 123번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보통의 경우는 178번을 씁니다. 우리가 실기에서 문제 입력했을 때 투자 자산 쪽으로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구입한 의도에 따라서 그쵸, 의도가 1년 이내 팔 목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 매도 가능 증권 123번 쓰기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쪽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요. 당좌 자산 안에 보시면 101번부터 145번 사이에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찍어 보시면요. 123번 들어가 있죠.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에 속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한 번 컨트롤 F 해서 매도로 해서 다음 찾기 눌러보시면 투자 자산 쪽에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 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에다 가산한다. 자, 맞는 말이다. 자, 2번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틀렸네요. 토지 취득 원가가 아닌 세금 가공가금으로 처리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상반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3번, 2번 일단 쓰고 갈게요. 2번 헷갈리니까는 2번 쓰시고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국채나 공채 사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가증권을 구입했는데 당장 구입한 금액은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공정 가치가 8만 원밖에 하질 않아요. 그럴 때는 차변에다가 쓰실 때 매도 가능 증권 8만 원 이렇게 쓰시고 2만 원에 대해서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설계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취득 원가에다가 합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은 2번이다. 자, 토지의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고 토지로 간다. 5번 다음에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자, 그 시점이 위탁 판매 그 경우에는 이거 말 좀 틀렸잖아요. 잘 보세요. 위탁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탁자에게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우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수탁자에게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인도했다 그래서 인식 시점으로 잡지는 않죠.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를 상대방이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홈쇼핑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겠습니다.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일단 했고 14일 이내 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표시를 하지 않아도 14일이 넘었을 때는 이제 판매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바로 수익 인식 시점이 되겠고 상품권은 팔았다 그래서 바로 수익 인식시키는 게 아니고 상품권 회수 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회수하고 뭐가 나가야 된다? 재화가 인도돼야 되겠죠. 자,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랬을 때 인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가능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통제 가능 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입니다. 죽은 원가가 되겠어요. 기획 원가는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상당히 말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자,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A, B, C안 중에서 A안이 최고로 좋은 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A안을 선택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 B와 C 중에 보시면은 비안이 두 번째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기의 원가는 바로 비안이 되겠다는 거죠. A, B, C 세 개의 안 중에서 최고로 자, 가장 좋은 안이 A안이어서 그걸 선택했을 때 차선책이 바로 B안이 되겠는데 그게 바로 기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책을 얻음으로써 두 번째 안이 바로 기의 원가다. 4번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이죠. 여기가 틀렸네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를 관련 원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7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직접 배부법, 두 번째 단계 배부법, 세 번째가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이 직접 배부법은 사용하는 경우에 특정 보조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가 않죠. 전혀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가 완전히 무시되는 방법이다.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자, 가장 먼저 배부된 이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 원가에 딱 배부가 되잖아요. 배부가 되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하고 직접 배부법하고 차이가 있다면 직접은 완전히 수수관계를 무시하는 거고 단계는 50%만 자, 50% 정도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번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서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까지 동원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방법이 되겠어요. 일단 틀린 거는 2번이다. 2번이다. 왜 틀렸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은 자,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가 된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8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재료비고요.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T 계정 하나를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자, 요 계정이 바로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제공품. 자, 그 중에서 차변에 기초가 올 거고 대변에는 기말이 오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투입, 이쪽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공정 초기에 다 전량 투입된다 그랬어요. 가공비는 그때그때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초가 지금 400개가 되겠고요. 가공비는 40%인데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숫자 4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투입 혹은 착수가 되겠으니까요. 여기는 5,000개가 되겠군요. 5,000개. 그렇게 하고 완성은 지금 안 나왔고 기말은 2,000개.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완성도 50%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공비 구하는 게 아니어서 재료비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때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때 완성 숫자는 여기가 지금 보시면 5,000하고 400개 해서 5,400이죠. 그렇다면 이쪽도 5,400이 돼야 되겠기에 여기 숫자는 금방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5,400에서 2,000개 빼시면 3,400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한산량. 자, 어떻게 계산하신다? 자, 첫 번째가 기말 더하기 완성. 그렇게 하고 기초를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항상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간 거 먼저 빼버리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요 대변에 있던 합계가 5,400입니다. 여기가 5,400. 그 가운데서도 기초 400개 빼버리시면은 5,000개. 답은 4번 되겠다. 자, 9번 되겠습니다.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산품 원가 계산 오랜만에 들어보시잖아요. 이 연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결합제품 원가 계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결합제품.
즉 정유업에서는요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가열을 시키면 휘발유, 경유, 각각 등유도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도축업에서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고기, 뼈, 가죽, 내장 이러한 것들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연산품 원가 계산은 다른 말로 결합제품 원가 계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거 배부하는 방법은 크게 상대적 판매가치법, 판매가치입니다. 금액이죠. 손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물량은 생산량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요. 결합원가 배분은 2번이 틀렸습니다.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 원가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통제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일단 2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 결합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판매 가치가 작은 제품을 부산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4번에 보시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 자, 분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가공이었고요. 원유 같으면 가열이죠. 가열. 가열을 분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판매 가치가, 이건 판매 가치로 해서 배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판매 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10번 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일단 T계정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자, 이렇게 T계정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쪽은 제공품이 되겠죠. 제공품. 자, 한쪽은 제품. 그래서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 기초, 기말.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에 기초, 기말 이렇게 오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올 테고 이쪽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오겠습니다. 제품. 여기는 총 제조 비용이 온다는 거. 자, 요 부분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오겠죠. 여기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상에서 기말, 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 구하시면 되겠어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 감소액이 38만원이라는 소리는 이쪽이 38만원 쓰시면 되겠고 기말은 0 쓰시면 되겠죠. 기초 대비 기말 재고액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자, 여기는 전월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62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는 이쪽이 되겠어요. 자, 312만 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362만 4천원. 다 넣을 거 다 넣었으니까요.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계산기 좀 쓸게요. 일단 차변의 합이 312만 4천원에다가 더하기 38만원 해서 35만 4천원 되겠습니다. 35만 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350만 4천원. 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350만 4천원. 자, 그렇다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기말이 0이니까 350만 4천원 이렇게 되겠어요. 고로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요. 412만 4천원이 되겠죠. 이쪽도 412만 4천원. 고로 362만 4천원을 빼주시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빼기 362만 4천원. 50만원 나왔습니다. 답은 이 자리가 50만원 되겠다는 얘기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다. 제공품, 제품.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 기초, 기말.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거는 머릿속에 노상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기초,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오히려 38만 원이 감소했다 그랬으니까요. 기초에다 38만 원 쓰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차변에 당월 발생한 총 제조 원가 312만 4천 원까지 더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350만 4천 원 나왔어요. 그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기초 제품 금액까지 더해서 매출 원가 빼시면 50만 원이 답이 되겠다. 11번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뇌물 있죠. 이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복권 당첨 소득, 승마,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자,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해서 요 뇌물 있죠. 뇌물 들어가 버리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종합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지만은 뇌물, 알선, 수재, 배임에 대해서는 자, 뭘로 보신다? 무조건 종합과세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3번이 틀렸다.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자, 주택을 갖다가 주택수를 합산해서 자,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3번에서는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주택자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되지요. 비록 주택이 하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3번은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해서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주택을 합산해 가지고 2주택으로 분대는 거예요. 1주택이 아니고요. 답은 3번이다. 틀린 것입니다. 1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숫자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장치 하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과세 제화도 만들고 면세 제화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제화에 500만 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샀어요 기계를. 그러면 50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여기서 숫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500만 원 미만이면서 5% 미만이다. 그러면은 안분계산 배제됩니다. 안분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즉 매입세액 다 공제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면서 이거는 미만이 아니잖아요.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숫자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배제 사유가 되지만 앞에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500만 원이면서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2번처럼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분계산 안 해요.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인 경우 그렇게 하고 4번 여기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안분계산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2, 3, 4번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1번은 여기 500만 원 이 숫자 때문에 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수출은 영세지요. 자, 외화를 벌어들이니까 국내 사업자의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이런 것들은 다 영세에 속하는 것들이겠고요. 답은 4번이네요. 어디를 봐도 4번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부분에는 이 국외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자,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가 아니죠. 면세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재화를 직접 수출했다. 이 경우는 수출이죠. 즉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이고요. 2번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겠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다. 이거는 유형 12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